안녕하세요. 앞으로 2주간 알고리즘에 대해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서동만입니다. 이렇게 화면으로 남아 여러분들과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알고리즘에 대한 학습은 총 3주간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첫 주에는 알고리즘의 기본 내용을, 두 번째 주에는 알고리즘의 표현 방법에 대해 살펴볼 예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에는 알고리즘의 구조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알고리즘에 대해 학습을 진행하기 전에 잠시 6주차에 공부한 내용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차에는 추상화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주어진 문제를 쉽게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세부 부분들을 제거해서 담백하게 문제 그 자체만을 표현할 수 있는 추상화의 개념을 학습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아주 복잡한 문제의 공통적인 핵심 부분만을 도출해서 아주 간단한 문제로 만들어내거나 아주 복잡하고 구체적인 시스템이나 사물들의 다양한 예로부터 공통적인 특성 또는 특징 등만을 추려내어 일반적인 개념으로 일반화하는 것이 바로 추상화였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흔히 보실 수 있는 지하철 노선도나 버스 노선도, 다양한 아이콘 등이 추상화의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학습하신 추상화의 개념을 활용하여 실제로 추상화를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학습하셨는데요. 음식의 레시피를 구성하는 것이나 여러 개의 사물에서 공통적인 특징을 뽑아내는 것, 물건을 구매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를 관심사를 중심으로 축소하는 것 등 다양한 예제를 통해 추상화의 방법을 학습했습니다. 이러한 추상화 방법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마주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추상화해보는 실습을 진행해 보셨습니다.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우리는 알고리즘이라고 부릅니다. 아주 복잡한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 역시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운 추상화를 통해서 문제를 간단하게 만들고 이에 대한 간단한 해결 방법을 도출하는 과정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7주차에서는 컴퓨팅 사고를 기반으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알고리즘이 무엇인지에 대해 공부해보고 알고리즘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우리가 실생활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7주차의 학습 목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7주차를 학습하시면 첫 번째로 알고리즘이란 이런 거야 라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다양한 문제들을 다양한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스타크래프트나 리그 오브 레전드와 같은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이나 마블 종류의 보드게임 등을 즐기실 때 어떻게 하면 이 게임을 이길 것인가, 어떤 빌드 오더를 사용할 것인가 등도 이러한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알고리즘에 대해 공부해 볼까요? 먼저 우리가 무엇을 알고리즘이라고 부르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은 문제 해결 방법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것들은 알고리즘이라고 부르고 어떤 것들은 그렇지 않은데요. 어떠한 조건들이 만족되어야 우리가 알고리즘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실생활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알고리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예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었지만 이것이 알고리즘인지 모르고 있었던 다양한 알고리즘들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알고리즘이라는 말을 수없이 많이 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은 그래서 지금쯤 알고리즘이 그래서 뭔데? 라는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겠네요. 자, 알고리즘을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계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각 단계별로 정리해 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밤에 출출함을 느낄 때 라면 하나 끓여 먹을까? 하는 고민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텐데요. 이때 라면 끓이기를 문제로 라면 끓이는 방법을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면 봉지 뒷면에 보는 라면 끓이는 순서가 적혀 있는데 그게 바로 알고리즘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다양한 변화를 주어서 개인의 취향과 기호에 맞추어 상황에 따라 라면을 끓이게 됩니다. 동일한 알고리즘이라도 실행 과정에서 다양한 변화를 통해 다양한 변형 알고리즘들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라면 봉지 겉면에 적혀 있는 알고리즘을 실제로 수행하는 분들이 그분들이 처한 상황과 기호에 맞추어 수행하게 되는 것처럼 알고리즘을 실제 동작 가능하도록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하여 만들어낸 것이 바로 컴퓨터 프로그램입니다. 동일한 목적인 라면을 먹는다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라면 끓이기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꼬들꼬들한 라면을 먹거나 약간 부른 라면을 먹거나 할 수 있게 되듯이 동일한 목적의 프로그램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구현되느냐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심심하고 무료하다는 문제를 만나게 되었다면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게임을 활용해 무료함을 달래볼 수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다양한 게임을 선택해서 실행하겠죠. 어떤 분은 슈팅 게임을, 어떤 분들은 보드 게임을, 어떤 분들은 시뮬레이션 게임을 즐기실 텐데요. 결국 심심하다는 문제를 게임으로 해결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지만 그 방법은 수십, 수백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알고리즘은 컴퓨팅적 사고의 4가지 토대 중 하나입니다. 컴퓨팅적 사고의 4가지 토대는 문제의 분해와, 추상화, 패턴 인식, 그리고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수업을 통해 여러분들은 4가지 토대 중 3가지를 학습하셨고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알고리즘에 대해 학습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 하나의 알고리즘이 아닌 여러 가지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숫자 1에서 100까지 더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아마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양한 방법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숫자 1과 2를 더하고 그 결과에 다시 3을 더하고 다시 그 결과에 4를 더하는 식으로 반복해서 100까지 더하면 우리는 1부터 100까지의 숫자를 모두 더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첫 숫자 1과 마지막 숫자 100을 더하면 우리는 101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두 번째 숫자 2와 끝에서 두 번째 숫자 99를 더해도 101의 결과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 방법을 반복하면 총 50번 수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101 곱하기 50을 통해 5050이라는 최종 결과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도 역시 1부터 100까지 더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 2가지 알고리즘이 1부터 100까지 더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알고리즘의 전부일까요? 여러분들은 교육과정을 통해 첫 숫자와 끝 숫자를 더한 값에 원소의 수를 곱하고 2로 나누면 해당 문제의 결과값을 계산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바로 가우스 공식인데요. 이 역시도 1부터 100까지의 합을 구하는 하나의 알고리즘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알고리즘의 정의와 알고리즘의 예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컴퓨팅적 사고를 위한 알고리즘을 보다 상세하게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알고리즘이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계적인 절차라고 학습했습니다. 이를 다시 다른 말로 설명하면 특정한 일을 수행하는 명령어들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 갑자기 목이 마르다고 해보죠.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마도 여러분들은 물 마시고 오면 되지, 이게 무슨 문제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물 마시고 오기라는 알고리즘이 되겠죠. 이것만으로 목마름이 해결이 될까요?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 마시고 오기라는 알고리즘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현재 듣고 있는 강의를 일시정지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컵을 두고 냉장고 또는 정수기로 가서 물을 받아서 마시고 다시 자리로 돌아온 후에 일시정지한 강의를 재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즉, 물 마시고 오기라는 알고리즘은 일시정지, 일어서기, 컵 찾기, 컵 들고 냉장고 또는 정수기 가기, 컵에 물 받기, 물 마시기, 자리로 돌아오기, 일시정지한 강의를 다시 재생하기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알고리즘이란 문제를 해결할 때 해결 절차를 알기 쉽게 기술하는 논리적인 절차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물 마시고 오기 알고리즘을 수행하려면 앞에 말씀드린 절차만으로 충분할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계신 곳이 여러분들의 집이나 아주 익숙한 곳이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처음 간 커피숍이나 도서관, 친구 집이라면 어떨까요? 컵의 위치, 냉장고,
혹은 정수기의 위치 등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이 알고리즘을 수행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알고리즘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정보를 바로 입력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과 같이 알고리즘은 주어진 입력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적인 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출력으로 보여주는 형태로 수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서 모든 문제를 만족하는 알고리즘을 구성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상황과 문제를 고려하여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만을 알고리즘으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알고리즘은 어떤 상황에는 부합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부합하지 않거나 어떤 문제는 해결하지만 어떤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지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알고리즘이란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떤 방법으로 어떤 순서에 의해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예를 들었던 라면 끓이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라면을 어떻게 끓이시나요? 한번 여러분들이 라면 끓이는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라면 봉지 겉면에는 대부분 물을 일정량 계량해서 냄비에 넣고 불을 켠 후 물이 끓을 때까지 기다린 후 면과 건더기 스프, 라면 스프를 넣고 일정 시간을 끓여내어 완성하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알고리즘대로 라면을 끓이시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라면을 끓이시나요? 혹시 주어진 입력, 즉 재료 이외에 다른 입력을 추가하지는 않나요? 계란을 넣는다거나 김치를 넣는다거나 등등의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제가 주로 사용하는 알고리즘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물을 정량보다 조금 많게 넣습니다.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위한 제 나름대로의 방법입니다. 불을 켠 상황에서 저는 약간의 김치와 건더기 스프를 넣고 라면 스프 3분의 2 가량을 넣습니다. 그리고 물이 끓기 시작하면 면을 넣고 수시로 저어줍니다. 면이 풀어지면 수시로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하다가 면이 절반 정도 익었다고 생각될 때 계란을 하나 깨어 넣습니다. 그리고 계란이 익을 때까지 끓인 후 완성합니다. 이게 제 나름대로의 라면 끓이기 알고리즘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 가지고 있는 라면 끓이기 알고리즘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면을 먼저 넣는지 스프를 먼저 넣는지의 문제는 탕수육의 찍먹과 부먹의 문제처럼 첨예한 대립이 있는 알고리즘 문제입니다. 알고리즘에 따라 결과가 살짝 부른 라면이 될지 꼬들꼬들한 라면이 될지 결정이 되죠. 또한 입력에 따라 계란 라면이 될지 김치 라면이 될지 파 라면이 될지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알고리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떠한 문제에 대해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상이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과뿐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나 비용이 달라지게 되죠. 같은 라면이라도 부른 라면 끓이기가 꼬들꼬들한 라면 끓이기보다 시간이 더 걸리겠죠. 혹은 어떠한 방식으로 물을 끓이느냐에 따라서도 시간이 달라지겠죠. 또한 계란이나 김치, 파 등을 넣느냐 마느냐에 따라서도 라면 한 그릇의 재료 비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동일한 문제라고 할지라도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시간과 비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알고리즘을 선택하는 데 있어 어떠한 부분을 중요하게 여길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알고리즘에 따른 비용과 시간의 편차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여러분들은 집에서 학교까지 갈 때 어떠한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집에서 학원을 거쳐 학교를 갈까요? 길 위에 있는 숫자를 분 단위의 소요 시간이라고 가정한다면 이 경우는 21분이 필요하겠네요. 집에서 슈퍼마켓, 은행, 학교로 가는 길은 어떨까요? 22분이 필요하겠네요. 이 경우 학원을 거쳐서 가는 알고리즘이 슈퍼마켓과 은행을 거쳐가는 알고리즘보다 빠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집에서 미용실과 은행을 거쳐 학교에 가는 경우는 어떤가요? 이 경우에는 18분이 소요됩니다. 자, 그럼 이 그림에서 어떤 경로로 학교로 가는 알고리즘이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도착하게 될까요? 그림을 보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고로 지금까지 드린 예시에서는 정답이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문제 해결 과정과 알고리즘 개발 과정을 비교한 것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각각 4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제 해결 과정은 문제 분석 및 표현 단계, 문제 해결 방법 찾기 단계, 실행하기 단계, 평가하기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알고리즘 개발 과정은 문제 이해 및 분석 단계, 알고리즘 설계 단계, 알고리즘 표현 단계, 알고리즘 평가 단계로 구성됩니다. 어떻게 보면 문제 해결 과정과 알고리즘 개발 과정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 해결 과정에서는 실행과 평가로 이루어진다면 알고리즘은 표현과 평가로 이루어진다는 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알고리즘이 알고리즘으로서의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고리즘에는 첫째, 입력이 있어야 합니다. 입력은 외부에서 제공하는 0개 이상의 입력이 존재합니다. 즉, 입력이 없는 알고리즘도 가능하고 1개의 입력, 2개의 입력, 3개의 입력이 모두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출력이 있습니다. 출력은 반드시 1개 이상 존재해야 합니다. 알고리즘이 정상적으로 수행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결과가 도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라면 끓이기 알고리즘의 결과는 라면이 되겠죠. 물 마시고 오기 알고리즘의 결과는 목마름 해소가 되겠죠. 입력과 출력 외에서 알고리즘이 갖추어야 할 조건이 3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명백성과 유한성, 유효성입니다. 첫 번째, 명백성은 알고리즘을 구성하는 각 명령어의 의미가 모호하지 않고 명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의 명령어가 다르게 실행될 여지가 존재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 중에 다음에 한번 밥 먹자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러한 명령어로는 밥을 먹을 수가 없겠죠. 장소와 시간을 특정하는 명령어를 작성해야 밥을 먹을 수 있겠죠. 실제 생활에서는 누가 사는 것인지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다시 말하자면 명백성은 알고리즘을 구성하는 각각의 명령어가 단 하나의 수행을 의미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유한성은 알고리즘을 구성하는 명령어가 한정된 수로 구성되어 실행 이후 반드시 종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 만들어진 알고리즘의 경우 종료가 되지 않고 영원히 수행하게 되어 결과를 얻을 수 없게 되겠지요. 즉, 알고리즘을 구성하는 명령어의 개수가 유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유효성은 알고리즘을 구성하는 각각의 명령어들이 실행 가능한 연산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라면 끓이기 알고리즘에서 물 끓이는 명령어가 태양에 가서 물 끓여 오기라면 이 알고리즘은 수행 가능할까요? 즉, 반드시 실행 가능한 연산의 명령어로 구성된 알고리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침 1교시 수업이 있는 날 학교에 등교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시나요? 아마 이 수업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 각 개개인마다 각기 다른 알고리즘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사는 곳도 다르고 이용하는 교통수단도 다르고 기상 패턴도 다르기 때문에 각각 상황에 맞는 알고리즘이 필요하겠지요. 이러한 아침 등교 문제를 간단하게 추상화 및 일반화 해보면 대략적으로 알람 소리 듣고 기상, 학교에 가기 위한 등교 준비, 교통 환경에 따른 이동수단 선택, 학교 도착 후 강의시 출입 등으로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매일 겪는 생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알고리즘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과 같은 전쟁 시뮬레이션 게임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직접 해보지 않으셨더라도 게임 중계 정도는 한 번쯤 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게임에서는 게임 초기에 적군의 위치와 개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빠른 탐색이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적군을 탐색하시나요? 항상 같은 방법으로 탐색하시나요? 아니면 현재 본인의 위치와 상황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탐색을 하시나요? 이러한 탐색도 역시 우리는 알고리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이동 경로를 제외하면서도 최대한 빠르게 탐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효율적인 맵 탐색을 위해서는 적절한 알고리즘으로 이동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즐기시는 대부분의 게임에서도 이와 같이 다양한 알고리즘을 활용하고 있으실 겁니다. 잠시
자신이 가장 즐겨하는 게임을 떠올리고 그 게임을 진행하는 자신의 방식을 알고리즘으로 정리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 정도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시나요? 이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에도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먼저 횡단보도까지 이동하고 횡단보도 앞에 정지한 후 신호등을 확인합니다.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대기, 그리고 다시 신호등을 확인합니다. 신호등이 초록불로 변경되면 횡단보도를 건너갑니다. 이러한 순서도 역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알고리즘의 개념과 조건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다양한 알고리즘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